네, 안녕하세요. 닥터 촐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지가 한 3개월 됐나요? 3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 촬영을 합니다. 요즘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의사 이제 정책적인 일들에 좀 관여해서 대한의사협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기획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근데 이제 저는 진료를 보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정책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율하고 이제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구가 대한의사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협회 입장하고 상관없이 저의 일을 하면서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저희 채널이 수면 쪽으로 환자 진료 보는 쪽에만 이제 더 집중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해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예전에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학분업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죠. 그때는 동아리 활동하고 재밌게 노는 그런 것들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에 의학분업 했을 때 아마 학교를 쉬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의학분업 하냐 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에는 통과되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두 가지 프레임으로 나눠서 홍보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현재는 이제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하면 그 약을 약국 가서 받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정책이죠. 그게 결국에 최대 수혜자와 피해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의학분업이 되고 나서 가장 좋아진 곳이 어딜까요? 의사일까요? 약사일까요? 실제로는 건물주가 제일 좋아졌습니다. 그 건물에 병원이 들어오게 되고 1층에는 보통 약국이 있는 이런 구조가 제일 많은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약국부터 이제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학분업의 최대 수혜자는 의사도 약사도 아닌 건물주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러면 시스템은 좋아졌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좋아진 거는 이제 약이랑 분리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약을 처방하는 이제 약사님께 일정의 이제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생겼을 거고, 아마 결과적으로는 그런 처방료로 해서 아마 전체적인 진료비라든지 의료비는 상승을 좀 가져온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 그 두 직종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책이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실제로는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게 엄청나다라는 거죠. 최근에 뉴스가 너무 많이 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이슈가 있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물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인데, 근데 2,000명 증원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부분을 뽑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약간 낙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행했던 것들이 실제로 증원을 하는 거는 한계에 부딪혔고 많은 부분의 반대 때문에 일부는 성공이 됐지만 그거에 이제 파장 효과가 굉장히 세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례로 그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너무 사회를 많이 알아버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잠깐 이제 모든 일을 중단하면서 밖에 나와서 수련을 안 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때 개원거로 나오면서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나 사회 구조를 너무 빨리 봐버린 거죠. 보통 의사들은 바이탈 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부분의 주변에 이제 계신 의사분들을 보면 사명감이 그래도 꽤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정책에는 관심이 없어. 난 내 환자 보는 게 좋지.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의사도 자기 밥그릇을 맨날 어떤 이슈가 나오면 댓글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의사는 밥그릇 싸움. 근데 당연히 밥그릇을 지켜야죠, 지키기는.
모든 직종이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해야 되는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밥그릇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 너무 많은 사회생활을 보다 보니까 우리 바이탈뽕, 의사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되게 저 의사는 멋있다. 환자도 멋있게 보고 수술도 잘하고 죽어가는 환자도 살려내고 그런 것도 의사들 사이에서도 멋있게 보기 때문에 의사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의사 사회 내에서 그런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 상황을 보면 그런 바이탈을 다루는 분들이 너무 많은 소송에 휘말린 거를 이제 수련을 받고 환자를 열심히 봐야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봐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잘 아는 분이 응급의학과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보면 드라마나 방송, 영화에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 환자가 막 급하게 들어오면 그 환자를 CPR을 하거나 아니면 뭐 뇌 쪽에 문제가 있으면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해서 환자를 살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것을 꿈꾸고 이제 응급의학과를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응급의학과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중환자의학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우리 중환자실 있죠. 면회에 가서 환자들 누워있고 환자들 안 좋은 분들이 누워있는 중환자의학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했던 환자가 그날 사망했습니다. 사실은 이 중환자 보는 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경과가 안 좋은 와중에 그날 사망을 한 거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도 되게 억울하죠. 환자가 죽었는데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비만 수술을 했던 환자란 말이에요. 어떤 암이나 악성 질환 때문에 수술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수술을 했던 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럼 환자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억울한 거죠. 그러면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직 사회가 되게 빨리 발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환자 보상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는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민사 소송도 걸고 형사도 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걸게 됐죠. 그러면 돌아가신 환자분도 안타깝긴 한데 문제는 일단은 그 중환자 예약을 했던 분은 지금은 더 이상 중환자 예약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거든요. 이게 몇 억짜리 소송이 아니라 뭐 10억에 넘어가는 소송이 들어오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런 걸 견디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 의사분은 지금은 피부 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피부 미용이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그런 식의 플로우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고급 인력,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우리 인공호흡기를 만진다든지 심장 전문의들이라든지 뇌혈관 전문의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자기의 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번에 전공의가 빠져나간 그 사이에 2,000명 증원 이슈로 빠져나간 사이에 그 굉장한 고급 인력들이 다 본인의 일을 그만두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기존에는 이제 바이탈 뽕에 취한 의사들이 탄력받아서 하다 보면 내가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됐네. 이런 어떤 플로우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뇌간을 건드린 것처럼 터트리게 됨으로써 사실은 의료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퇴보한 것처럼 지금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그런 의료를 접해보지 않는 분들은 와닿지는 않는 거죠. 퇴보했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거는 이제 경증질환의 경우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중환자나 아니면 되게 그 심장이나 뇌혈관 쪽 그런 쪽을 보는 곳들은 이미 퇴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죠. 응급실 뺑뺑이라고 저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보다 사실은 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진료 불가능 때문에 환자는 계속 돌고 있죠. 왜 도는지 보면 배후 진료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럼 배후 진료라는 거 하는 게 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자는 응급실로 왔는데 심장을 봐야 되거나 뇌 쪽을 보거나 그런 아니면 외과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외과 교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진료가 안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법안을 통해서 강제로 밀어 넣어서 떨어뜨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들이 올라오는데 두 개 다 문제는 있어요. 저는 제 와이프가 이제
응급구조사, 그러니까 119 구급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일하는 걸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전화 계속해서 이송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야 되고,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를 받더라도 사실은 치료를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죠. 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했는데 이제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소아외과 의사가 몇 명이나 있냐? 몇 명 안 계시거든요. 근데 계시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하고 있으면 당장 응급수술을 못하는 상황일 거고, 앞으로 이런 법원의 판례가 많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이 자기의 특정 분야가 아니라면 수술을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되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은 차기 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런 문제들이나 최근에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있을 법안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최근에 3가지 법안이 중점적인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분명 처방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약을 처방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위수탁 문제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그거를 뭐 검사 기간으로 얼마를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검사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한의사 엑스레이에 대한 문제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성분명 처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성분으로 처방하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어떤 성분으로 처방을 내면 그거를 약국에서 있는 약을 가지고 처방을 주겠다는 거죠. 나라에서는 이거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좋아 보여요.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으로 처방하겠다.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뒤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성분으로 처방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의사가 약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문제야? 이것도 밥그릇 싸움 아니야? 일부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분 중에서 민감한 성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타이레놀이다 라고 하면서 뭐 처방을 해도 아주 큰 약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저희가 쓰는 약 중에서 혈관 쪽에 작용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뭐 코막힘을 해결할 때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그럼 뭐 그런 거 있죠. 약을 먹었는데 밤에 못 잤어요. 그런 약들이 보통 보면은 혈관 쪽이나 아니면 기관지 쪽을 넓혀주는,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때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성분은 똑같은데 실제로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약간의 작용 기전이 다른 약들이 있어요. 성분은 같죠. 하지만 얘가 체내에 흡수되는 방식은 약간씩 상이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약들은 의사들이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 성분은 같지만 이거는 카피약보다 기존의 오리지널 약을 써야 되는 약이 있고, 그리고 첨가물 얘기했잖아요. 성분은 같은데 약을 코팅하거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이 상이해서 실제로 많은 예는 아니지만 그 첨가물 때문에 어떤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의사는 대부분 약을 지정해서 씁니다. 아, 이 제약회사는 이 약이 좋으니까 나는 이 약을 쓸 거야 라고 하면 그 약을 처방해서 약국에 내리게 되면 그 약을 환자분이 받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면은 일단은 약을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성분으로 처방해서 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100원짜리 약이 아니라 처방했을 때 40원짜리 약을 환자는 받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60원을 아끼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야?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생동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같은 약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렴한 약을 내 환자가 먹어야 돼요? 원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많은 의사분들이 본인이 처방하는 약을 본인이 먹습니다. 환자분들이 오리지널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환자분들한테 처방하는 약을 똑같은 약을 제가 먹고 저희 가족을 처방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처방을 했는데 의사가 원하지 않는 굉장히 뭐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렴한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또 하나 생기는 문제는 되게 부가적인 문제긴 한데, 우리가 제약회사에서는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이거는 리베이트냐? 그렇지는 않고요. 제약회사도 공정하게 자기의 약을 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위고비 요즘 많이 맞으시죠. 그럼 위고비라는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의사가 어떻게 알아요? 학교 때 배운 적도 없고 뭐 마운자로가 나왔어요.
이건 뭐지? 그러면 제약회사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마케팅을 하는 와중에 세미나가 열리게 되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최신의 지식들을 습득하는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성분명으로 처방하게 되면 이런 학술 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축소가 될 겁니다. 분명히. 대폭 축소가 되면 의사의 어떤 최신의 지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너네 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환자를 보는데 불편하지 않는 상황인데 갑자기 누가 50만 원을 내갖고 세미나에 참석하세요라고 하면 누가 참석을 할까요? 사실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장기적인 문제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기능도 분명히 있으니까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논의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저희랑 논의하고 시행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던져놓고 반응 보고 너무 거부가 강하면 살짝 내리고 이런 식의 정책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뉴스에 보면 의사는 반대만 하는 집단으로 생각이 되고 밥그릇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의사들은 정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내 환자 보는 거, 우리 가족을 돌보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주로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보통 대개의 의사분들은 정책이 위반되면 따라가다가 나중에 해봤더니 이거 안 좋잖아 라고 이런 패시브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가만히 보고 있기에는 답답함이 있어서 일단은 성분 명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위수탁 문제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해요. 피검사를 하면 피검사를 어디 보내겠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00원짜리 피검사를 하면 업체에 보냅니다. 업체에 보내면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음날 피검사 결과를 확인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각각 정산해 주는 거예요. 의사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5,000원을 줬어. 그러면 여기다가 5,000원 주고 5,000원을 이제 병원에 소득으로 남겨서 피를 체열하고 설명하는데 이 어떤 소득이 안 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긴 어려운 건 맞죠.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다 떼서 이쪽으로 다 주고 여기에는 이제 최소한만 남기겠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그건 너네끼리 밥그릇 싸움 문제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과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뭐 내과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문제가 됩니다. 왜 산부인과랑 비뇨의학과가 뭐 여기 갑자기 논의가 되지? 산부인과에서 우리 자궁경부 PCR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PCR 검사하는 검체가 대부분 이제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비뇨의학과에서는 우리 성뼈 검사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수가, 우리 병원에서 이제 행위를 했을 때 받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사실 운영되어 오고 있는 의원들이 사실은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수익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에 병원 문을 닫게 되고 접근성이 떨어질 겁니다. 피검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에서는 어디 가나 피검사를 그냥 금방 할 수 있죠. 다음날 결과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개인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적 문제로 병원을 가서 검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게 생길 거냐면 대학병원 가세요. 대학병원 가야죠. 거기서 검사를 안 할 거니까요. 검사를 해도 병원에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 사실은 당연히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할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불편해지겠죠. 근데 이거는 복합적인 문제가 좀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시행이 되게 되면 확실한 거는 근처에서 편하게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논의되고 있고 가끔 보면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의사협회에서 뭘 반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위수탁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 그런 배분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환자분들이 느낄 때는 시행이 되면 그런 걸 체감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문제는 한의사 엑스레이. 한의사 엑스레이 찍는 게 왜 문제야? 뭐 찍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엑스레이는 몸에다가 이제 방사선을 쬐는 사실 몸한테 약간의 해를 주는 장비죠. 실제로 많이 쬐면 피부가 괴사되거나 이제 암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병원에서 허리 아파서 주사 맞을 때 보면은 납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가서 막 찍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최소한의 방어를 하게 되는데
가슴 엑스레이가 사실은 필요할 땐 찍어도 되지만 사실 그냥 막 사진처럼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최근에는 보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도 목 쪽에 대한 CT라든지 아니면 가슴 쪽에 엑스레이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항상 찍을 때 고민은 이게 이득이 되는지를 고민을 합니다. 이게 진단적 가치가 있을 때 기침을 정말 심하게 하고 기침한다고 다 찍지 않아요. 기침을 정말 심하게 해서 뭐 이 사람이 폐렴이 있거나 그럴 때 한정적으로 찍는 거죠. 마찬가지로 골절이 의심될 때 찍는 거고 어떠한 몸한테 X선을 쬐게 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보다 이득이 상회한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제 어떤 직역에서 찍고 안 찍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풀어버렸을 때 생기는 문제가 결국에는 촬영량이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인체한테는 좋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 병에 대한 지식이 깊을 때 찍어야 가장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가 정상이라고 의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CT가 필요 없겠죠. MRI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한의사 쪽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냐? 사실 지금 현재 계속 정부에서 한의사 TO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뽑고 있단 말이에요. 뽑고 있는데 그럼 난 한의사가 됐어요. 그럼 뭔가 경제활동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한약도 많이 안 먹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는 상태에서도 정부에서는 계속 한의사 그 채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채용이 아니죠. 지금 계속 그 뽑고 있고 한의사분들이 많이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어떠한 뭐 진료 활동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정부에서 묵인하고 있으면서 계속 뭐 직역에 대한 관계를 풀어서 어떠한 추가적인 룰을 준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보통 의학 쪽은 더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단순히 소아과 의사가 아니라 소아과 중에서도 뭐 류마티스를 보는 소아과 의사 다 세분화가 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버리는 것들은 환자 입장에서도 더 득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 가지 법안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법안들인데 되게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너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기엔 실제로 나중에 환자분들이 그 느낄 수 있는 체감은 뒤늦게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피드백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두 범위 안에서는 잘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